자, 두 번째 뉴노멀입니다. 두 번째 뉴노멀은 예배죠. 이 부분에 우리들에게 나오는 질문은 딱 하나더라고요. 온라인 예배에 적응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 우리들은 이전처럼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저 이 사진 보고 참 감동적이었는데 핸드폰 하나 딱 갖다 놓고 저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집도 아닙니다. 카페인 것 같아요. 바닷가 카페인 것 같은데 저기다가 핸드폰 하나를 놓고 아이랑 엄마랑 저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특히 신천지에 이제 퍼지면서 갑자기 우리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 겁니다. 정부에서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을 때 메인라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6.25 때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그쳐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은 그치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환해달라는 건데 하여간 어찌됐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에도 우리는 예배를 그쳐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신천지가 흩어져서 거기에 금지되니까 교회로 몰려온다더라. 교회로 바이러스 옮긴다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온라인으로 확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6.25 때 전쟁은 난리도 아니구나. 코로나가 더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어찌됐건 한순간에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어진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살펴봤는데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 통신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전 진짜 놀랐는데 대학 교수 입장에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초중고가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말이 나오길래 이제 인터넷이 과부하가 걸려서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90%가 넘었다고 그랬는데 최근 강의를 들어봤더니 최재분 교수, 그 포노사피엔스를 쓴 최재분 교수 강의를 들었더니 95%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네. 그러니까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 국민이 다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 한국교회가 유연합니다. 전환합시다.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뭐 논쟁을 벌이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각 교회마다 전환해야 돼? 전환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핸드폰 하나로 생중계를 다 이뤄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나가는 교회가 한 3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 온라인 합시다 그랬더니 핸드폰 한 대 딱 갖다 놓고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목사들은 정말 기적으로 이뤄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그 순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교회 조그만 교회까지도 다들 핸드폰 하나 가지고 생중계가 가능했다는 거죠. 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환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아주 쉽게 적응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 보니까 교인들 사진을 붙였습니다. 제가 저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칼럼을 뭘 썼느냐. 우리가 너무 쉽게 온라인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자. 실은 예배당 안에 우리의 추억이 다 있다. 신앙의 추억이 다 담겨져 있다. 사람들이 아무 자리나 앉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가가지고 그냥 빈자리에 앉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10년, 20년, 많은 경우 50년.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쌓여있는 추억의 자리가 있어요. 고향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영향이 아니라
그 의미를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는 교인들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사진을 저렇게 붙여가지고 교인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은 결국 이거죠. 이들이 돌아올까? 이 빈자리는 채워질까? 저는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그 교회에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하늘꿈 연동교회인데 교회 못 오게 되니까 교인이 저기다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 붙였는데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곳에서 만난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그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돌아올 겁니다. 참 많은 노력들을 하죠.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성금요일 날 교인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 1년에 딱 몇 번 드려지는 성만찬을 제공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 귀한 자리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만찬을 하셨어요. 참 이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 성찬을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걸 다 나눠준 겁니다. 교인 중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교인 중에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이 저걸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각 가정마다 갈 수 있도록 저걸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떡도 있고 작은 병에 포도주도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를 그냥 가정마다 나눠준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때 몇 명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축성했죠. 그리고 저거를 목요일에 가정마다 나눠준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마다 나눠줬고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배 때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그 의미를 나눴다라는 거죠. 저 때 저거 가지고 논란 참 많았습니다.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것이 많이 했는데 저는 목회적 케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하는, 실은 2번이죠. 실은 2번밖에 안 하는 성찬식인데 굳이 해야 되냐 이러는데 2번밖에 안 하는 성찬을 놓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헤어졌지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한 공동체라는 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오히려 목사님이 수고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동체가 지금 반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이게 유지되어진다는 건 아마 저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 텔레비전 자주 보십니까? 저 요즘 저 프로그램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트롯신이 떴다. 트로트 이렇게 젊은 가수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나이가 있으신 가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시던데 저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방청객이 올 수가 없잖아요. 공개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 벽면 사방 전체에 시청자들을 깔은 거죠. 아마 줌이나 뭐 이런 그 온라인 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온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림이 깔려요. 그리고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탁 올라갈 때 저희가 화면 쫙 켜지면서 사람들이 다들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문구도 보여주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이게 있어요. 저게 아마 처음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저기 앉아 있는 분이 주현미 씨인데 눈물을 장윤정이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울리더라고요. 감동이 다른 거예요. 앉아 있는 그 방청객 이상의 그 감동을 느끼는 거죠. 저는 앞으로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실현을 하셨어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자리에는 교인들이 없지만
지켜보는 교인들을 같이 느끼면서 한 공동체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요즘 저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그 백파던가 그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지도해가면서 음식 만드는 거, 뭐 3분 만에 뭐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이냐 장담을 못 하잖아요. 어저께 그 나와가지고 그 질병본부장인 그 본부장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설명하실 때 내년 추석에는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듣다가 저분이 말을 잘못하셨구나. 요번 추석일 텐데 뭔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요번 추석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없죠. 내년에 추석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나오면 다행이란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 상태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저도 최근에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데 3월 달에 코로나 확 많이 퍼졌잖아요. 2월 달부터 쭉 퍼지면서 3월 달에 쫙 퍼지면서 약속되어졌던 뭐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쫙 취소가 됐죠. 그러다가 한 5월 달쯤 되니까 이제 자중되어졌고 6월 달쯤 되니까 뭐 10명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러기 시작했잖아요. 10명 뭐 10명 이하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기존에 못했던 그 행사들을 하느라고 8월, 9월까지 제가 쉬는 날이 없이 일정이 쫙 잡혔어요. 근데 8월 달에 또 한번 터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쫙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뉴노멀이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요 내일 일은 어떻게 알아요? 아침 10시에 발표되는 걸 봐야. 어제 몇 명 확진자가 생겼으니까 봐야 미래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년까지도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겠죠. 앞으로 몇 달 후 계획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지는 길어야 한 2, 3주 행사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배 형태를 만들어내야겠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몰입이 되겠느냐. 내지는 애들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 예배 본다는 게 집중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 하면요. 그 최재봉 교수가 쓴 요즘 제일 핫하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포노 사피엔스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딱 그림이 나왔는데 그분 얘기가 이거죠. 우리들의 생각은 구글이 해준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구글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성은 페이스북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위장을 그려놨는데 신체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건 아마존에서 배송해 들어간대요. 우리들은 이제 뭐 지마켓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지만 미국 같은 기준이죠. 아마존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핵심은 애플이다 이거죠. 핵심은 애플이고 손끝엔 뭐가 달렸어요? 삼성 핸드폰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최지봉 교수가 쓴 그 책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가 기존에는 5장 6부였어요. 5장 6부였는데 지금은 5장 7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핸드폰도 이제 장기의 하나다는 거예요. 이건 기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붙여서 살고 있으니까 이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로 봐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 가운데 밀접하게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배 몰입도가 되겠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시공초월이란 말을 썼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라는 얘기죠. 아무 데서나 이 핸드폰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집중이 되겠느냐? 당연히 되죠. 오히려 더 집중이 될걸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성도가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핸드폰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만 주는 말씀 같아가지고 자기가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오래간만에 늦잠을 잘 수 있는 그 순간을 깨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꽃단장 다 해야죠. 온 식구들이 동일한 시간에 그 꽃단장 하느라고 정신없이 꽃단장하고 얘들아 가자 말자 뭐 해가지고 애들 챙겨서 차 타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교회 도착하면 그때부터 주차 전쟁이죠. 차 나가고 들어오고 주차 전쟁을 하고서는 시간 늦었으니까 니들 먼저 가서 자리 잡아라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흩어져요.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놓고 엄마는 자리 잡아놓고 아빠는 주차 겨우 해놓고서 뛰어 올라가요. 그 자리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낑기고 앉아요. 옆에 사람과 살이 닿아요. 까들짝 놀랄 일이죠. 근데 옆에 사람 뛰어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워요. 열기를 느껴요. 입냄새 맡아야 돼요. 근데 또 옆에서 또 졸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또 잔다고 또 옆구리 찔러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예배예요, 실은.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그럼 목사님을 봅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영상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봅니다. 설교자를 직접 보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들 그 같은 본당에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보죠. 핸드폰하고 뭐 느낌이 다를까요?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요. 이미 우리들에게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번잡함이 없습니다. 실은 실시간 중계라는 틀만 깨면요. 식구들이 다 잠든 한밤중에 정말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거고 예배에 참여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적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이 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는 영화를 보려면 당연히 영화관을 갔습니다. 당연히 극장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집안에 멀티미디어 시설이 들어오면서 영화관이 시들해졌어요. 집에 홈시어터 대형 화면을 갖다 놓고요. 그 음향 시설을 갖다가 스피커 4개 5개 갖다 놓고요. 빵빵하게 틀어놓고 보니까 영화관이 필요 없어요. 더 실감나요. 그리고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홈시어터 시설을 갖춰놓고요.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봤어요. 그때 유행했던 게 DVD죠. DVD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집 드뭅니다. 다 갖다 버렸을 겁니다. 왜요? 핸드폰이 더 좋거든요. 각자 애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애들이랄 것도 없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텔레비전 보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될걸요. 다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광고 하나 없이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텔레비전을 보겠어요. 그것도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뭐하러 보겠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폰을 꽂아요. 사운드가요. 홈시어터 사운드? 이거 못 따라갑니다. 요즘 이어폰이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요. 빵빵히 울립니다. 그 결과를 어디서 봅니까? 전철에서 보죠. 전철에서 보면 가끔씩 젊은 사람들이요. 이거 보면서요. 키득키득키득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관계없어요. 완전히 집중이 돼가지고요. 키득키득 웃고 있어요. 우는 사람도 봤어요, 전. 드라마에 너무 흠뻑 빠진 거죠. 영화 같은 거예요. 요즘 나오는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주변이 들리질 않아요. 완전히 이 조그만 화면 하나에 이어폰을 통해서 집중되어진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핸드폰이 오장칠부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때 핸드폰을 통해서 내지는 그 매체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어느 쪽이 더 몰입도가 깊을까요?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디 임하실까요? 관계없이 임하시지 않을까요? 그 중심을 보시겠죠. 그래서 저는 공존의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카톨릭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성 필립 생태마을 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이 카톨릭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다음 그림 있나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오는데 구독자가 2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느 성당이 20만 명의 그 제적 인원을 두겠어요? 성도들을. 근데 저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천주교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학자인데 이게 천주교가 공식 인정하는 거냐? 천주교면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공식 인정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신부님이 진행을 하는 건데 이름을 다볼 사이버 성당 이렇게 붙였다는 거고요. 그 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이 성찬식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저희는 지금 저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제가 듣기는 아마 그 천주교 쪽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 성찬을 인정해 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굳이 개신교의 어떤 예는 못 들었어요.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논란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지금 타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카톨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벌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형식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갈 건 아니지만 공존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아마 꽤 놔도 될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인정할 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리고 이게 점점 넓어진다면, 그 사역이 넓어진다면 우리가 정지하고 밀어낼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 한목협 조사를 봤더니 코로나가 지나간다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적지 않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 폐지해버리겠다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고 주일 예배 교회당으로 안 올까 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사에 따라서 나눌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이제 교회가 맞이하는 뉴노멀은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악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목협 조사에 의하면 재정이 약 30% 정도가 평균적으로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교인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교회 헌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닥쳐질 문제다, 이라는 것이죠. 결국 다운사이징된 재정을 가지고 이제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부분 뭐 구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지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동안 그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열려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죠. 지금 제일 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온라인 마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온라인 통해서 유통되는 부분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시킬까요? 대부분 여태까지의 정책은 재래시장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재래시장에 더 투자를 하고 보호를 해주고, 온라인 마켓은 진출을 못하게 막는 부분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게 과연 성공적인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나 내지는 우리들이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래시장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다 넣어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이거를 유지하고 온라인 마켓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드는 거죠. 우리들이 그동안 이런 방식 때문에 놓쳤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우버 같은 경우도 그냥 일괄적으로 막아버린 상황이죠. 전 세계가 다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진행이 안 돼요. 내지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린 사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센세이션한 뉴스였던 적이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 배달 회사. 배달의 민족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40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하나로 4조 7,500억 원입니다. 제가 정말 싶어가지고 수없이 계산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4조 7,500억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생긴 지 이제 딱 10년 된 회사입니다. 10년이 제 기억엔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저기 사장님께서 대표가 교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느 교회 교인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얘기하시는데 그 회사를 몰랐어요. 배달의 민족이라 회사를 제가 몰랐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 청년이 몇 번 사업을 실패하고 이걸 했는데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사회봉사하는데 후원도 잘해주고 잘 돕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큰 회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4조 7,500억에 팔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서 4조 원을 버시겠어요? 10년 만에.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온라인 마켓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이 이게 좀 글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이 배달의 민족을 4조 7,500억에 산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회사가 독일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배달의 민족보다 생긴 지 1년 뒤늦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더 짧아요. 9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작년이니까 8년 만에 배달의 민족을 4조 7,500억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어졌다는 거죠. 시장이 너무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조금 제가 충격적으로 받았던 기사가 뭐냐면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나가 현대산업개발에 팔리기로 계약을 했던가 아니면 계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온 금액이 얼마였냐면 2조 5천억이었습니다. 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제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됐습니다.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달의 민족 배달 오토바이하고 아시아나 비행기하고 제 머릿속에 그림이 양쪽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가 더 비싸게 팔렸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심지어 요즘 이 코로나 시대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 아시아나가 너무 어려운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너무 힘들게 됐죠. 그래서 강제 휴직을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강제 휴직을 돌아가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배달의 민족 기사들이 뭐 정말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배달의 민족 저 파란 오토바이 타시는 저분들은 외국계 기업 직원이 됐구나. 근데 아시아나는 지금 저렇게 어렵게 됐구나. 뭐 이런 비교가 돼가지고 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최근에 이제 어젠가요? 그제 기사를 봤더니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 안 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극명하게 바뀐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시장 아주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잡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보통 이 시장의 변화 아니면 기술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닥입니다. 여러분 코닥 아시죠? 그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 예전에 그 카메라 써보신 분들은 다 코닥 필름 아시죠? 다 그걸 썼잖아요. 근데 저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다라는 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전통이 있지 그러면서 안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닥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었던 그 큰 회사가 어렵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못 읽은 결과가 회사가 망했더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랬더라 하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 20세기, 21세기로 들어올 때 얘기입니다. 벌써 꽤 된 얘기입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가 그래서 필름 카메라들을 다 누르고 대세를 옮겨버렸습니다. 대명사가 소니였죠. 요즘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쓸까요? 안 쓰죠. 디지털 카메라 자체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큰 뭐 전문가용 뭐 DSLR을 하고 있는 큰 카메라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저 디지털 카메라를 선도했던 소위 얘기하는 똑딱이 조그만 자동 카메라들은 지금 자리를 못 잡겠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그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 전자상가에 가보시면 그런 카메라들은 얼마 없습니다. 진짜. 어디로 갔을까요? 핸드폰으로 갔죠.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저 정도 사용은 충분히 구현해내고 지금 뭐 훨씬 더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영상도 찍을 수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재난 상황이 좀 많았잖아요. 홍수, 태풍 이런 게 많았잖아요. 계속 뜨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내주세요. 옛날에는 화질 떨어져서 저거 텔레비전에 못 내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 핸드폰 하나로 찍어도 화질이 텔레비전에 틀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고화질이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은 거 보내주시면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내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가 아주 극명한 예죠. LP라고 하는 판 있죠? 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세트가 나왔어요.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일제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왔던 기억이 지금도 저 생생하게 납니다. 카세트 시장이 열렸죠.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카세트 팔고 막 그랬잖아요. 카세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 CD가 나왔습니다. CD 나왔을 때 그 이야기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면 들으면 늘어지는데 CD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 또 거기에 또 우리가 또 이제 열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CD로 또 확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워크맨, 마이마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그 CD 플레이어를 또 들고 다니는 때가 한때 있었고요. 그러다가 MP3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MP3는 우리들끼리 공유를 했잖아요. 막 공짜로 막 불법이겠죠. 쫙 돌린 거예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복제하던 때하고는 또 시장이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랬더니 음반 만드는 사람들이 난리를 쳤었죠. MP3 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실은 MP3로 넘어가면서 한류가 터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다른 수익 구조가 있었던 건데 그 수익 구조를 못 본 거죠. CD 팔던 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날걸요. 그 다음 넘어간 게 스트리밍이죠. 멜론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리밍 시스템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유료 서비스죠. 그런데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유튜브 할 때 사람들이 다들 걱정해 줬습니다. 가요계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돈 내고 보는 게 아닌데
그거 어떡하냐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제 가요시장 다 망했다 막 이랬었는데 유튜브가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네. BTS가 나온 거죠. 네. 전 세계가 우리 극장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